한 나라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건물이나 활주로가 아니라 명령체계입니다. 전쟁의 첫 번째 균열은 종종 폭발음보다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같은 날 같은 정부에서 전혀 다른 메시지가 나올 때 한쪽은 더 이상 싸움을 넓히지 않겠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여전히 공격이 계속될 것처럼 움직일 때 그 순간 사람들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란을 둘러싼 장면이 바로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박 속에서 이란이 점점 밀리고 있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 겹만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진짜 긴장은 국경 밖보다 오히려 권력의 중심부 안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란 대통령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주변 아랍 국가들을 향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며 더 이상 그 나라들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전쟁이 이미 지역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이런 발언은 분명 하나의 정리된 방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긴장을 낮추고 군사적으로는 전선을 더 넓히지 않겠다는 판단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이라면 이런 말은 체제 전체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을 때 밖으로 나오는 언어입니다. 특히 국가가 강한 압박을 받는 순간일수록 지도자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전체 명령체계에 압축된 표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발언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심이든 계산이든 적어도 국가의 공식 방향은 이제 확전이 아니라 통제라는 뜻으로 읽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대통령이 긴장을 낮추려는 듯한 메시지를 던진 직후 현장에서 보이는 움직임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공격은 멈춘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군사 조직 쪽에서는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 원칙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 지점에서 핵심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지금 테헤란에서는 누가 실제로 명령을 내리고 있는가? 대통령의 말이 국가 전체의 뜻이라면 왜 현장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반대로 현장의 행동이 진짜라면 대통령의 메시지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바로 이 질문이 이번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등장하는 순간 사태는 더 이상 단순한 공습과 보복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일치 여부를 둘러싼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국가가 전쟁을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의 숫자보다 명령의 일관성입니다. 미사일이 몇 발 남았는지, 전투기가 몇 대 남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누가 무엇을 결정하고 누가 그것을 따르는지가 먼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외교적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군사 쪽은 훨씬 강경한 어조를 유지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세 가지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첫째, 민간 정치 지도부가 군사 조직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체제 내부에 서로 다른 노선을 가진 파벌이 동시에 목소리를 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공식 직함이 있는 인물과 실제 권력을 쥔 인물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가볍지 않습니다. 체제가 하나의 목소리로 말하지 못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나라들이 바깥의 압력만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명령이 갈라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결정적인 약점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강력한 체제처럼 보이던 구조도 위기 앞에서는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최고 권력자가 분명하고 그 권위가 흔들리지 않을 때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도 마지막에는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됩니다. 하지만 중심축이 약해지거나 공백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각 조직이 자신이 살아남는 방식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정치 조직은 외교를 통해 숭실 공간을 만들려 하고 군사 조직은 강경 대응을 통해 존재 이유를 증명하려 하며 강경 지지층은 후퇴를 배신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모순은 우연한 혼선이 아니라 체제의 깊은 구조를 드러내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바깥으로 돌리면 왜 이런 메시지가 나왔는지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겉으로는 유화적 발언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전장에서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나온 언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쟁에서는 항상 의도와 능력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어떤 국가가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다고 말할 때 그것이 평화를 원해서인지 아니면 계속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서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내용에서 반복해서 강조되는 것은 이란의 타격 능력이 시간이 갈수록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수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빈도와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흐름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요한 것은 숫자 그 자체보다 그 숫자가 말해주는 구조입니다. 발사 수단이 사라지고 있고 이동과 은폐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준비한 공격을 실행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전에서는 발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보다 그 직전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산악지대나 지하시설,
분산된 기지에서 무기가 밖으로 나오는 짧은 순간이 오히려 가장 취약한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장악한 상대가 그 찰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동식 발사대나 보급 차량은 공격 수단이 아니라 노출된 표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공격 횟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신중해졌다는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공격을 준비하는 행위 자체가 큰 위험이 되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의지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행동할 공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외교적 언어가 실제로는 군사적 압박의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대통령의 사과성 메시지도 전혀 다른 빛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반성문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줄어드는 군사적 여지를 정치적 선택처럼 포장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약해졌다는 인상을 내부와 외부에 동시에 주는 것입니다. 내부에는 동요를 만들고 외부에는 더 강한 압박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부는 종종 강제로 줄어든 행동을 스스로 택한 절제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확전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하는 순간 상대가 보기에는 그것이 평화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더 이상 확전할 힘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해석의 차이가 지금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한쪽은 출구를 만들려 하고 다른 한쪽은 그것을 약점으로 읽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만약 정치 지도부가 출구를 만들려 한다면 군사 조직은 그 출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점에서 앞으로의 흐름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전장의 압박이 커질수록 대통령과 군사 세력은 같은 현실을 보고도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치 쪽은 지금 이 손실을 줄여야 할 순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군사 쪽은 오히려 지금 물러서면 체제의 권위가 무너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외교의 언어를 말하고 다른 한쪽은 보복의 언어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간극이 커질수록 바깥에서 보는 이란은 하나의 국가라기보다 여러 의지가 충돌하는 공간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이야기에서 가장 불안한 지점입니다. 아직 아무도 공식적으로 체제 분열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발언과 행동 사이의 거리가 이미 그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이란에서 보이는 첫 번째 장면은 단순한 사과도 아니고 단순한 후퇴도 아닙니다. 그것은 압박 속에서 체제가 어떤 언어를 선택하는지 그리고 그 언어가 실제 힘의 구조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시험하는 순간입니다. 같은 정부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차이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이어질 더 큰 갈등의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다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전쟁의 겉표면이 아니라 그 전쟁이 한 국가의 내부 질서를 어떻게 흔들고 있는가 하는 더 깊은 층위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미사일과 공습의 충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국가의 방향을 결정할 것인가를 둘러싼 더 거대한 경쟁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긴장은 단순히 말과 행동이 엇갈리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의 방향을 두고 서로 다른 중심축이 실제로 밀고 당기고 있다는 인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주변국을 향해 수위를 낮추는 신호를 보낸 직후 군사조직과 강경 진영에서 나온 반응은 거의 정반대의 결을 띄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같은 국가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서로 다른 계산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듯한 장면입니다. 이 차이를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는 전쟁 중에 드러나는 메시지의 불일치는 곧 권력의 불일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강한 체제는 위기일수록 더 단일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외부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내부에서는 오히려 말의 톤이 더 정교하게 통제됩니다. 누구도 혼선을 만들지 않으려 하고 누구도 불필요한 신호를 보내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모습은 그 반대입니다. 한쪽은 더 이상 전선을 넓히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다른 한쪽은 여전히 군사적 대응이 계속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전달상의 엇갈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세력이 같은 위기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그 해석의 차이가 공식 메시지 바깥으로 흘러나오고 있다고 보는 편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민간 정치 권력과 군사 권력 사이의 오래된 긴장입니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해 외교적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반면 군사 조직, 특히 체제의 생존과 자신들의 역할을 같은 것으로 여기는 강경 세력은 후퇴나 절제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체면 손상이 아니라 존재감의 유지일 수 있습니다. 압박이 거세질수록 자신들이 여전히 국가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믿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같은 공습을 보고도 한쪽은 출구를, 다른 한쪽은 더 강한 저항을 떠올리게 됩니다. 특히 최고 지도자가 더 이상 절대적 조종자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공백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각 세력의 경쟁 공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던 균열도 중심이 흔들리는 순간 갑자기 현실 정치로 떠오릅니다. 누가 다음 질서를 설계할 것인가? 누가 다음 최고 권력과 가장 가까운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전후의 책임을 피하고 전후의 영향력을 챙길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동시에 열리기 시작하면 각 세력은 전쟁 자체만이 아니라 전쟁 이후의 권력 지도까지 계산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군사적 판단은 단순한 안보 문제가 아니라 권력 문제이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장면에서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한 번의 발언이 아니라 그 발언이 얼마나 빨리 수정되거나 뒤집히는가입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뒤 곧바로 강경한 논리와 유사한 방향으로 다시 조정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단순한 해명이라기보다 압박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대통령에게 현실을 설명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정치적 공간이 생각보다 좁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더 냉정하게 말하면 대통령이 처음부터 모든 권한을 쥔 채 말한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국제사회에 보여줄 얼굴이었고 진짜 힘의 중심은 다른 곳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지도자의 언어는 국가의 의지가 아니라 내부 타협의 결과물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강경 진영이 오히려 시간의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외부에서 압력이 커질수록 대중과 엘리트 모두는 불안해지고 불안이 커질수록 가장 단호한 목소리가 더 쉽게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협상보다 결속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 지금 물러서면 더 큰 공격만 불러온다고 주장하는 사람, 지금 강하게 버티지 않으면 체제 전체가 흔들린다고 경고하는 사람이 더 설득력을 얻기 쉬운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중간지대의 언어는 쉽게 의심받습니다. 절제는 타협으로 보이고 타협은 약함으로 해석되며 약함은 곧 책임 추궁의 대상이 됩니다. 바로 이 구조 때문에 정치 지도부가 외교적 공간을 열려고 할수록 역설적으로 더 큰 내부 저항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처럼 군사적 열세가 분명해지는 순간에는 강경 세력이 자신들의 필요성을 더 적극적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전장에서 계속 밀릴수록 누군가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강경 세력은 후퇴가 문제였다고 말할 수 있고 정치 세력은 무리한 확전이 문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실패를 두고도 책임의 방향은 정반대로 갈라집니다. 따라서 누가 앞으로의 노선을 정하느냐는 단순히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책임을 누가 떠안게 될 것인가와도 연결됩니다. 이 점에서 권력 투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한마디 한마디는 내일의 역사 서술과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긴장이 특히 뚜렷해지는 곳이 바로 차기 최고 지도자 문제입니다. 최고 권력이 비어있거나 약화된 순간 후계 문제는 모든 파벌의 이해가 집중되는 핵심 무대가 됩니다. 누가 더 강경한 노선을 대표하는가? 누가 외부 압박 속에서도 체제를 지켜낼 수 있다고 여겨지는가? 누가 종교적 정통성과 군사적 지지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가? 누가 국제적 고립을 관리할 수 있을 만큼 현실적인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인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곧 이란이 앞으로 협상 가능한 국가가 될 것인지, 더 폐쇄적이고 강경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 사이에서 계속 흔들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부 충돌은 단순한 오늘의 갈등이 아니라 다음 체제를 누가 설계할 것인가를 둘러싼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언론에 비치는 표면적인 충돌보다 그 충돌이 실무와 명령체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군사 조직이 자신들의 판단을 우선시하기 시작하면 외교적 메시지는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반대로 정치 지도부가 불완전하게라도 통제권을 회복하려 들면 군사 조직은 자신들의 충성 기반을 결집시키며 영향력을 방어하려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느냐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람과 장비와 정보와 명령을 연결할 수 있는 세력이 진짜 권력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흐름은 바로 그 실질 권력이 어디에 더 가까운지를 묻는 과정처럼 보입니다. 이 지점에서 바깥의 압박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내부 균열을 더 깊게 만드는 촉매가 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세가 지속되고 표적이 확대되며 공중에서의 우위가 굳어질수록 이란 내부의 모든 세력은 동시에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군사 세력은 왜 방어하지 못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정치 세력은 왜 상황을 관리하지 못하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완전히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압박을 받는 구조에서는 협력보다 상호 견제가 더 쉽게 커집니다.
한쪽은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다른 쪽의 판단을 문제 삼고 다른 한쪽은 전장의 실패를 외교 실패로 돌릴 유인을 갖게 됩니다. 공습이 계속되면 파괴되는 것은 기지나 발사대만이 아닙니다. 지도부가 안전하게 만나고 토론하고 합의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도 함께 줄어듭니다. 누군가를 직접 만나는 것 자체가 위험이 되고 한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면 의사결정은 더 단절되고 더 불안전해집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오해와 불신이 쉽게 커집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누가 무엇을 승인했는지도 흐려집니다. 결국 안전한 회의실이 사라질수록 권력은 더 음지로 들어가고 음지로 들어갈수록 공식 질서는 더 불안정해집니다. 지금 이란이 겪고 있는 진짜 위기는 어쩌면 바로 이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미사일 숫자의 감소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가가 스스로를 조율하는 능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전쟁 국면에서는 대체로 강경한 언어가 더 빠르게 세력을 넓힙니다. 이유는 두렵고 분노한 사회와 엘리트 집단이 일단은 강한 메시지에 끌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장기적 승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강경파가 당장의 주도권을 곰 수는 있어도 계속되는 군사적 압박과 경제적 피로, 국제적 고립, 내부 불신이 누적되면 결국 그들도 통치의 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반대로 온건한 쪽이 당장은 밀리는 것처럼 보여도 체제가 실제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다시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누가 더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티며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느냐의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노선 갈등이 아니라 전쟁이 권력 구조 자체를 어떻게 재편하는가에 대한 실시간 장면입니다. 밖에서는 공습이 이어지고 안에서는 다음 질서를 둘러싼 암묵적인 경쟁이 깊어집니다. 대통령의 한 문장, 군 지휘부의 한 문장, 강경 지지층의 한 반응, 다시 수정되는 공식 메시지. 이 모든 것은 서로 떨어진 조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장의 그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그림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란은 지금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내부에서 누가 국가의 방향을 정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결정이 늦어질수록 전장은 더 넓어지지 않아도 위기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바깥에서 가해지는 압박은 이제 단순한 군사작전의 수준을 넘어 이란 내부의 균열을 더 빠르게 드러내는 거대한 확대경처럼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세가 계속될수록 중요한 것은 몇 개의 목표물이 파괴되었는가만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 압박이 이란 지도부 각 세력에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은 더 늦기 전에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반면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은 절대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처럼 읽힙니다. 같은 폭격을 보고도 한쪽은 외교의 필요성을 떠올리고 다른 한쪽은 체제의 결속을 더 강하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외부의 압박은 하나의 공통된 적을 만드는 대신 내부에서 누가 옳은 해석을 갖고 있는가를 둘러싼 싸움을 더 격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전쟁의 승패가 더 이상 전장만에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공체계와 미사일 기지, 지휘시설이 타격을 받는 동안 동시에 시험대에 오르는 것은 국가의 조정 능력입니다. 한 나라가 위기 속에서 버티려면 무기를 움직이는 능력만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결정을 하나로 묶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이는 장면은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군사적 압박이 커질수록 지도부 내부에서는 더 큰 확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불안과 더 많은 계산이 생겨나는 듯합니다. 누구는 지금이 마지막 저지선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는 지금이 마지막 협상창고라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갈라지는 순간 마부의 공세는 단지 목표물을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사결정 체계 자체를 흔드는 힘이 됩니다. 특히 공중 우세가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전쟁에서는 그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하늘이 상대에게 넘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공격을 더 많이 맞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 어디에 있든 노출될 수 있다는 감각이 지도부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고정된 기지는 물론이고 임시 대피 장소나 분산 배치된 시설까지 더 이상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순간 사람들은 전략보다 생존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직접 만나 논의하는 것조차 부담이 되고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것도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국가의 심장부는 점점 더 작고 단절된 방들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정보가 늦게 도착하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커지며 각 세력은 자신이 가진 제한된 정보 속에서 독자적으로 움직이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외부의 폭격이 내부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경파와 온건파의 차이는 단순한 성향 차이를 넘어 생존 방식의 차이로 바뀝니다. 강경한 쪽은 지금 물러서면
체제가 더 빨리 허물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단단한 언어와 더 선명한 적대 메시지를 통해 내부의 동요를 틀어막으려 합니다. 반면 보다 신중한 쪽은 지금처럼 모든 전선이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긴장을 줄여 숨을 돌릴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논리가 모두 위기 상황에서는 그럴듯하게 들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쉽게 완전히 밀려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전장은 그런 내부 토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누적되는 타격은 결국 누가 더 설득력 있게 말하느냐보다 누가 더 빨리 체계를 재정비할 수 있느냐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이란이 마주한 더 불편한 문제가 하나 더 떠오릅니다. 그것은 사회의 시선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체제는 강한 군사력이나 강한 이념만으로 유지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정 부분 사회가 침묵해주거나 두려워해주는 공간 속에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침묵이 깨지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번 내용에서 특히 상징적으로 보이는 장면은 일부 시민들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새로운 은신처나 임시 거점으로 보이는 장소들에 대한 정보를 바깥으로 흘리고 있다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전체 사회를 대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과거라면 감춰졌을 정보가 이제는 오히려 노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사회와 강경한 국가장치 사이의 거리감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장면이 특히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체제의 마지막 방어선 중 하나가 바로 사회 속 익명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조직이 공식 건물이나 대형 기지에만 의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 분산과 은폐에 기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폐가 사회의 묵인 위에 서 있지 않다면 그것은 방어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취약성이 됩니다. 거대한 본부가 안전하지 않아서 더 작은 곳으로 흩어졌는데 정작 그 작은 곳들마저 주민들의 시선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체제는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사회적 공간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무기와 시설을 잃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확신을 잃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국면에서 가장 깊은 균열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정치와 군사가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고 바깥에서는 공세가 계속되며 아래에서는 사회 일부가 더 이상 강경 조직을 지켜주지 않으려는 듯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 층위가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국가는 단순히 공격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 방식 자체가 시험받는 나라가 됩니다. 군사적 손실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번 깨진 신뢰와 한 번 드러난 권력의 균열은 훨씬 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의 위기를 설명할 때 단순히 타격 수단의 감소나 지도부의 발언만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핵심은 국가를 묶어주던 세 개의 고리가 동시에 느슨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에서는 명령의 일치가, 가운데에서는 권력의 중심이, 아래에서는 사회적 완충지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향방을 결정하는 질문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어렵습니다. 과연 지금 이란에서 누가 최종적으로 방향을 정할 수 있는가? 더 이상 주변국을 향한 공격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체제의 전략이 될 것인지, 아니면 강경한 대응이 여전히 국가의 진짜 언어로 남을 것인지, 그것은 결국 누가 가장 큰 마이크를 쥐었는지가 아니라 누가 가장 많은 조직과 충성, 그리고 공포를 통제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그것은 지도부 내부의 권력 다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서 보면 그것은 체제 생존의 방식에 대한 싸움일 수 있습니다. 후퇴를 관리할 것인가, 버티는 모습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두 노선 사이에서 계속 흔들릴 것인가. 그 어느 선택도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지금의 장면은 이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다음 균형점을 찾느냐에 따라 중동 전체의 긴장 구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온건한 조정이 힘을 얻는다면 지역은 일시적으로라도 숨을 고를 여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강경한 흐름이 완전히 주도권을 잡는다면 비록 실제 군사 능력이 줄어들고 있더라도 긴장은 더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해진 세력이 항상 조용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바로 그 약함 때문에 더 상징적이고 더 충격적인 행동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히 누가 더 강한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절박한가를 읽는 일입니다. 절박함은 때때로 올꾸와보다 더 위험한 결정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처음의 질문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내전인가 아닌가 하는 이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란 내부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는가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도부의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고 군사적 압박이 체제의 신경을 계속 자극하며 사회의 일부는 더 이상 강경장치를 자신들의 보호막으로 여기지 않는 듯한 장면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결론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전장의 손익계산을 넘어 한 국가가 스스로를 하나의 의지로 유지할 수 있는가를 묻는 시험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끝맺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폭격의 섬광이 아니라 그보다 더 조용한 순간입니다. 서로 다른 명령이 같은 하늘 아래에서 동시에 떠도는 순간, 안전해야 할 장소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리고 시민 일부가 국가의 강경장치를 더 이상 자신들의 방패로 보지 않는 순간입니다. 역사는 종종 거대한 붕괴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조용한 장면들을 먼저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어쩌면 바로 그런 시간일지 모릅니다. 전쟁의 표면 아래에서 훨씬 더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란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 말에 실제로 움직일 힘을 가진 쪽은 과연 누구인가? 바로 그 답이 다음 중동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